화장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흐느낌 소리. 엄마,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35년을 키운 내 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그 순간 내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 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날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박영숙, 올해 62세고요. 남편 없이 딸 하나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해본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수진이가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딸이 좋아하는 잡채를 준비하면서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오랜만에 우리 딸이 친정에 온다니까요. 요즘 시댁일로 바쁘다며 자주 못 오던 수진이를 3주 만에 보는 거였거든요. 엄마 도착했어요. 문 열고 들어서는 딸의 모습을 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집에만 들어서면 엄마 하며 제품에 안겼던 수진이가 그날은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거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얼굴도 많이 야위었고 항상 밝았던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침침해 보였어요. 그래도 시댁 생활 적응하느라 힘들겠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때까지도 그저 신혼 적응기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잡채 해뒀어. 내가 좋아하는 거. 고마워요, 엄마. 그런데 저 별로 배 안 고파서. 딸이 제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을 사양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하면서 한 젓가락 먼저 집어먹곤 했는데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저는 넌지시 딸의 생활에 대해 물어봤어요. 민석이는 잘 지내니? 회사 일은 어때? 네, 엄마.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님은 요즘도 몸이 안 좋으시다던데. 아, 네. 그냥. 그래요. 딸의 대답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꾸 시계를 보면서 일찍 가봐야 해요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말이지 친정에 와서도 마음 편히 있지 못하는 내 딸이 안쓰러웠어요. 점심 후에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딸에게 물었어요. 수진아, 혹시 뭔가 힘든 일 있니? 엄마한테는 뭐든 말해도 돼.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왜 자꾸 그러세요? 그런데 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마치 울음을 참고 있는 것처럼. 뭔가 잘못됐어. 내 딸이 이상해. 그런 생각이 들던 차에 수진이가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훌쩍, 훌쩍. 처음엔 코를 푸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내 딸이 울고 있는 거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서 서성이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아, 괜찮니? 그러자 안에서 급하게 물 흘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얼마 후 문이 열렸어요. 엄마, 왜요? 저 괜찮아요. 하지만 딸의 눈꺼풀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코끝도 발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수진아, 울었구나. 왜 울어? 엄마한테 말해봐. 아니에요, 엄마.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어요. 35년을 키운 내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결혼 반지가 왜 이렇게 헐거워졌지?
수진이의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결혼할 때는 딱 맞았던 반지가 지금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만큼 딸이 살이 빠졌다는 뜻이었죠. 수진아,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밥은 잘 먹고 있어? 네, 엄마. 그냥 요즘 운동을 좀 해서 그래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딸이 가방을 챙기면서 이제 가봐야 해요라고 말할 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봤어요. 수진아, 시댁에서 혹시 너 힘들게 하는 사람 있니? 시어머님이 너무 까다로우시거나. 그 순간 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그리고 급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시어머님 정말 좋으세요. 저한테도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어요. 딸을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수진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와. 알겠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딸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 딸에게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딸의 야윈 얼굴, 헐거워진 결혼 반지, 그리고 화장실에서 흘린 눈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시댁에서 우리 딸을 괴롭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민석이가 딸한테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리 시집간 딸이라고 해도 내가 낳아서 키운 내 딸인데 괴로워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순 없어. 정말이지.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떤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내 딸이 고통받고 있다면 엄마인 내가 나서야 한다는 것. 그 순간부터 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딸 걱정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딸의 야윈 얼굴과 헐거워진 결혼 반지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숨어서 울던 그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냥 신혼 적응기라서 그런 거 아닐까? 하지만 35년을 키운 엄마의 직감은 계속 경보를 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수진이 시댁은 저희 집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였어요. 그날은 목요일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일부러 평상복을 입고 시댁 근처 마트에 갔습니다. 혹시나 해서 선글라스까지 썼고요. 정말 이러고 있는 내가 우스울까? 하지만 내 딸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마트에서 장을 보는 척하면서 저는 딸의 시댁 아파트를 관찰했어요. 15층짜리 아파트 801호. 몇 번이나 확인해서 외운 주소였죠. 그런데 오후 3시쯤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수진이가 무거운 쌀포대 2개를 들고 비틀거리며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서 시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빈손으로 따라오면서 뭔가 계속 말하고 있더라고요. 수진아, 좀 더 빨리 못 가니? 쌀이 떨어져서 밥도 못 해먹게 생겼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너무 무거워서. 무겁긴 뭘 무거워. 젊은 애가 그것도 못 드나?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는 빈손인데
며느리가 혼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니. 그것도 임신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도 도와주지 않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수진아, 오늘 시아버지 친구분들 오신다고 했지? 음식 준비는 제대로 했어? 네, 어머님. 갈비찜이랑 잡채, 그리고 전류도 준비했어요. 전류는 몇 가지나 했어? 세 가지는 해야지. 파전이랑 동그랑땡, 호박전에서 3가지 했어요. 호박전? 그런 싼 게 뭐야? 굴전이나 생선전을 해야지. 손님 앞에 그런 걸 내놓으면 우리 가문 체면이 서겠어? 그 순간 수진이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게 보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럼 지금 다시 준비할게요. 지금 다시 준비하긴 뭘 준비해. 시간도 없는데. 정말 답답하네. 저는 그 자리에서 달려가서 시어머니에게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이 더 곤란해질 것 같아서 꼭 참았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런 식으로 대하니까 우리 딸이 살이 빠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구나. 그날 저녁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밥은 먹었니? 네, 엄마. 먹었어요. 오늘 뭐 했어? 많이 힘들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평소처럼 집안일 좀 하고. 딸의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한숨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님이 너한테 너무 일을 많이 시키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니. 수진아, 너도 직장 다니면서 힘든데.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또 그 말이었어요. 괜찮다는 말.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전혀 괜찮지 않다는 걸. 그 후 며칠 더 지켜본 결과 상황은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수진이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는 걸 봤는데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무거워하며 걸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민석이는 차에서 내려서 먼저 집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고 말이에요. 토요일에는 더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이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와서 뭔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으며 화를 내고 있었고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정말 견디기 힘든 장면을 봤습니다. 수진이가 시댁 현관 앞에서 쪼그려 앉아 계단을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층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어머, 수진이 엄마는 왜 며느리 보고 계단까지 닦게 해요? 요즘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아, 그게 우리 며느리가 워낙 성격이 꼼꼼해서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을 보면 스스로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는 게 뻔히 보였어요. 그때 저는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을 때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급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아마 엄마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부끄럽고 미안했던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내가 그렇게 소중히 키운 딸이 저런 취급을 받고 있다니.
내 딸이 시어머니의 하녀처럼 부려먹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남편은 아내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수진이가 너무 불쌍하다. 내가 왜 저런 집으로 딸을 시집 보냈을까? 결혼할 때는 민석이가 그렇게 점잖고 좋아 보였는데, 시어머니도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는데, 사람은 정말 살아봐야 아는 건가? 내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인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함부로 나섰다가 딸만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민석이와 시댁 식구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왜 내 딸을 이렇게 대하는지 알아보기로요. 내 딸이 저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뭔지 반드시 밝혀내겠어.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그냥 지켜만 보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내 딸을 구하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어머니였어요. 정말이지, 그때만 해도 저는 앞으로 어떤 충격적인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아무리 시집간 딸이라고 해도 내가 낳고 키운 내 딸을 저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순 없다는 것.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잠들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 주 수요일 저는 우연히 딸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수진이와 대학 친구들이 근처 카페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혹시나 해서 가까이 가보니 친구들은 모두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진이만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딸이 날 볼까봐 카페 옆 꽃집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때? 신혼생활 잘하고 있어? 친구가 물었을 때 수진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시어머니는 어떠세요? 많이 까다로우신가? 그 질문에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니야. 그냥 평범해. 그래도 새댁 때는 힘들잖아. 나도 처음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다른 친구가 공감해주면서 자신의 시댁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처음에 내가 하는 요리마다 간이 싱겁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맞아, 맞아. 나는 빨래 개는 방법이 틀렸다고 혼났어. 속옷까지 다 다시 개게 하시더라고. 친구들이 서로 시댁 불만을 털어놓으며 웃고 있을 때 수진이만 조용히 커피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진이도 뭔가 있지? 털어놔봐.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뭐. 친구가 수진이를 격려했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정말 괜찮아. 시어머님이 잘해주셔서. 거짓말이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본 그 모습들이 떠올랐거든요. 계단을 닦게 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들게 하고 음식 투정을 하던 그 시어머니가요. 진짜 부럽다. 나는 아직도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수진이는 원래 참을성이 많아서 그런가 봐. 성격이 순해서 시어머니가 더 좋아하실 것 같아. 친구들의 말에 수진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괜찮아?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확실히 빠졌어. 얼굴도 많이 야위었고.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그 순간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좀 바빠서 그런 것 같아. 너 결혼하고 회사 관둔 거 아니야? 아, 맞다. 그냥 집안일이 좀 많아서. 수진이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에게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수진아,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나 좀 화장실 다녀올게. 수진이가 화장실로 급히 사라지자 친구들이 걱정스럽게 수군거렸어요. 수진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맞아, 결혼하고 나서 완전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엔 그렇게 활발했는데. 시댁에서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친구들도 알아볼 정도로 딸이 변해 있었던 거예요. 10분 후 수진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지만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미안해. 갑자기 울컥해서. 괜찮아, 수진아.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 말했어? 아니야. 그냥 요즘 좀 예민해진 것 같아. 그 후로 수진이는 억지로 밝은 척하며 대화에 참여했지만 어색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친구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먼저 갈게. 수진아,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응, 고마워. 친구들이 떠나고 수진이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이가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는 그렇게 참았던 눈물을.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은정아. 은정이는 수진이의 절친한 친구였어요. 오늘 만남에는 없었지만요. 응. 나 지금 혼자 있어. 다른 애들이랑 만났었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답답해서. 잠깐 침묵이 흐른 후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정아. 나 정말 힘들어. 시어머님이 나한테 너무 심하게 해.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집안일만 시키고 뭘 해도 맘에 안 들어 해. 민석이는 전혀 도와주지 않아. 오히려 시어머니 편만 들고. 응, 맞아. 이혼하고 싶어. 정말 매일 생각해. 이혼하고 싶다고요? 제 딸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리고 아빠 없이 나 혼자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신 엄마한테 이런 얘기 어떻게 해? 제 가슴이 터질 뻔했어요. 우리 딸이 저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한테 실망 끼칠까봐. 응, 알아. 내 말이 맞아. 그냥 조금만 더 참아볼게. 어떻게든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지도 모르고. 수진이는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응, 고마워. 얘기 들어줘서. 나 이제 들어가야 해. 늦으면 또 혼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수진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이지 너무 안쓰럽고 가슴 아팠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 때문에 참고 있었다고
내가 딸한테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건가? 내가 기대를 너무 크게 해서 온갖 자책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어떤 시댁이 며느리를 저렇게 괴롭혀?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집안일을 시킨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 그리고 민석이 그 자식은 뭐야? 아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보호는 커녕 시어머니 편만 든다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내 딸이 저렇게 고통받으면서도 엄마 걱정 때문에 혼자 다 견디고 있는데 엄마인 내가 모른 척 할 순 없다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지만 저는 확실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석이와 시댁 식구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제대로 알아보자. 그리고 내 딸을 괴롭히는 진짜 이유가 뭔지도.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단순히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자마자 전화번호부를 뒤졌어요. 오래된 친구 중에 사립탐정 소개해 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딸이 저렇게 혼자 고생하고 있는데 엄마인 내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어? 이번엔 정말로 제대로 해보자. 민석이 그 자식과 시댁 식구들의 정체를 파헤쳐서 내 딸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겠어.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걱정만 하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내 딸을 구하기 위해 직접 나서는 전사가 된 거였습니다. 정말이지 그 사람들은 잘못 건드렸어요. 박영숙의 딸을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오전 저는 20년 전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 김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희는 지금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 특성상 여러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넓다고 들었거든요. 영수가 웬일이야? 오랜만에 전화하네. 선희야, 미안한데 혹시 사립탐정 아는 사람 있니? 사립탐정. 웬일로? 저는 딸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했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빼고 시댁에서 딸이 힘들어한다는 정도만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기다려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딱 좋은 사람이 있어. 선희가 추천해준 사람은 한미란이라는 50대 여성 사립탐정이었어요. 미란이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본인도 비슷한 일을 겪어봐서 이런 가족 문제에 특히 잘 알고 있어.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날 오후 3시 저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한미란 탐정을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의외였어요. 사립탐정이라고 하면 뭔가 남성적이고 거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란 씨는 단정하고 우아한 중년 여성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영숙님. 한미란입니다. 안녕하세요. 급하게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선희 씨한테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는데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시면 어떻게 도와드릴지 생각해 보겠어요. 미란 씨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전문가다운 신뢰감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본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딸이 야위어진 모습, 화장실에서 몰래 울던 것, 시댁에서 구박받는 모습, 그리고 친구와의 통화 내용까지요. 미란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메모를 하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영숙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댁이 문제가 아니라 사위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요. 사위요? 민석이가 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요. 시댁에서 며느리를 유독 심하게 대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남편 쪽에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미란 씨의 말이 새롭게 들렸어요. 어떤 문제 말씀이세요? 예를 들면 결혼 전에 빚이 있었다든지 직장에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자 문제라든지요. 그런 걸 시댁에서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설마요. 민석이가 그런 사람일 리는. 물론 추측일 뿐이에요. 하지만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더욱요. 미란 씨의 말에 뭔가 섬뜩함이 느껴졌어요. 미란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제 딸 이야기예요. 딸이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서 계속 구박을 받았거든요. 처음엔 저도 신혼 적응기니까 참으라고 했어요. 미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위가 결혼 전에 도박으로 큰 빚을 졌고 그걸 숨기고 결혼한 거였어요. 시댁에서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며느리한테는 숨기고 오히려 너네 집안이 가난해서 우리 아들이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립탐정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때 제가 너무 무력했거든요. 내 딸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도와줄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는 어머니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죠. 미란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같은 엄마로서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럼 미란 씨 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다행히 진실을 밝혀내고 이혼했어요. 지금은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저도 딸이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 같고. 영숙님, 딸분이 정말 불행하다면 엄마가 나서는 게 맞아요. 딸은 엄마 눈치 보느라 말 못하는 거고 엄마는 딸 생각해서 참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딸을 구해줘요? 미란 씨의 말이 제 마음을 확실하게 움직였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일단 사위분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 조회부터 해봅시다. 학력, 경력, 재정 상태 그리고 과거 기록까지요. 그런 걸 알아낼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란 씨가 작은 수첩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영숙님,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만약 사위분에게 정말 숨겨진 문제가 있다면 딸분을 구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럼요. 그럼 시댁이 정말로 성격이 그런 거니까 딸분이 참든지 이혼하든지 선택해야겠죠.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해보겠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딸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영숙님,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혹시 딸분이 결혼하기 전에 사위분 집안에서 결혼 자금이나 예물 관련해서 특별한 요구를 한 적이 있나요?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처음엔 요즘 시대에 예물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더니 갑자기 결혼식 한 달 전에 예물을 좀 더 좋은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신혼집도 원래는 전세로 얻기로 했는데 갑자기 월세가 낮겠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줄이자고 했어요. 미란 씨가 메모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변화들이 수상해요. 보통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갑자기 조건을 바꾸는 경우는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말요? 네. 일단 확인해 봅시다. 34일 정도면 기본적인 건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카페를 나오면서 미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숙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 저도 똑같이 겪어봤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였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을 텐데.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딸분을 구해냅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마침내 내 편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전문가이면서 같은 경험을 가진 엄마인 사람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었어요.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리고 내 딸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정체도 알게 될 거고, 만약 정말로 민석이에게 숨겨진 문제가 있다면, 그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밝혀질 진실이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충격적일 거라는 거리요. 정말이지 세상에는 상상도 못할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내 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흘 후 오후 2시 미란 씨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님, 지금 시간 되세요? 급하게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뭔가 찾아낸 거예요? 전화로는 힘들고. 지난번 그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에요.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난 미란 씨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고요. 영숙님, 앉으세요.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뭔데요? 뭘 찾아낸 거예요? 미란 씨가 파일을 열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김민석 씨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요. 정말 예상보다 심각해요. 어떤 게 심각하다는 거죠? 일단 이것부터 보세요. 미란 씨가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법원 문서였는데 사기죄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예요? 김민석 씨의 전과 기록이에요. 결혼 2년 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기죄라니. 무슨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동업자들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한다면서 투자금을 모았는데 실제로는 사업 계획도 없었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대요. 투자에 실패하면서 5억 원 가까운 손실을 냈고요. 5억 원이라고요? 그럼 지금도 그 빚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미란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현재도 사채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거의 7억에 가까운 돈을 빚지고 있어요. 월 이자만 수백만 원씩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머리가 돌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 딸이 그것도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건 김민석 씨가 결혼을 결정한 시점이에요. 언제요? 사채업자들 독촉이 가장 심했던 때예요. 그리고 미란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김민석 씨가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한 기록이 있어요. 처가가 어느 정도 형편이 되니까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뭐라고요? 처가에서 도움받을 거라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딸분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얘기네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더 있어요, 영숙님. 미란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김민석 씨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김옥순 씨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다고요? 네. 사실 김옥순 씨가 이 결혼을 적극 추진한 이유도 며느리 집안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였어요. 그럼 시댁에서 우리 딸을 구박하는 것도 생각만큼 도움이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리고 김민석 씨도 빚 독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걸 다 딸분한테 풀고 있는 거고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왜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는지, 왜 가난한 집 애가 거들먹거린다고 했는지, 왜 딸을 하녀처럼 부려먹었는지, 다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도 사채업자들이 민석이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위험해요. 곧 딸분한테도 피해가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떤 피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처가에 직접 손을 벌리거나 해요. 만약 그것도 안 되면 미란 씨가 말을 멈췄어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사채업자들이 직접 아내나 처가 식구들을 협박하기 시작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내 딸이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미란 씨, 그럼 우리 딸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위험해요. 특히 요즘 들어 사채업자들 독촉이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미란 씨가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 김민석 씨 직장 앞에서 찍은 거예요. 어제 사채업자들이 와서 항의하는 모습이고요. 사진을 보니까 정말로 험악하게 생긴 남자들이 민석이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 딸한테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갔을 수도 있어요. 김민석 씨가 안 갚으면 가족들한테 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때 갑자기 생각났어요. 수진이가 며칠 전에 직장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있었다고 한 말이. 미란 씨, 이미 갔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이 며칠 전에. 제가 수진이의 말을 설명하자 미란 씨 얼굴이 더 심각해졌어요. 영숙님 빨리 행동해야 할 것 같아요. 더 늦으면 정말 위험해져요. 어떻게 해야 해요? 우선 딸분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그리고 즉시 김민석 씨와 떨어뜨려야 하고요. 하지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 딸이 충격받을 텐데. 충격받는 것보다 위험한 상황에 계속 있는 게 더 문제예요. 사채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딸분도 같이 표적이 돼요. 미란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분노와 걱정이 동시에 치솟았어요. 민석이 그 자식이 우리 딸을 완전히 속였구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결혼했다니. 그리고 시댁에서도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 딸한테만 숨기고 오히려 구박을 했다고? 미란 씨, 이 증거들로 뭘 할 수 있어요? 우선 이혼 사유로는 충분해요. 결혼 사기죄에 해당하거든요. 결혼 전 중요한 사실을 숨긴 거니까요. 그럼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그리고 김민석 씨가 딸분 명의로 뭔가 했다면 그것도 취소할 수 있고요. 딸 명의로 뭔가 했다고요? 아직 확인 중인데 혹시 최근에 딸분 명의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만든 흔적이 있어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우리 딸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까지 확인해서 연락드릴게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내 딸이 사기꾼과 살고 있고 사채업자들의 표적이 될 위험에 있다면 엄마인 제가 당장 나서야 한다고. 미란 씨, 내일 딸한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즉시 이혼 절차를 밟을 거고요. 좋은 결정이에요. 제가 법적 절차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민석이 그 자식과 시댁 식구들한테는 제가 직접 가서 따질 거예요. 미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숙님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저도 함께 갈게요. 정말요? 네. 이런 사람들은 증거를 들이대고 법적으로 압박해야 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빠져나갈 구실만 주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민석이 그 자식이 감히 우리 딸을 돈 때문에 이용했다고?
그리고 시댁에서도 다 계획적으로 한 짓이었다고? 좋아.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내 딸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겠어.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분노와 계획으로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내일 딸한테 모든 걸 말하고 그 다음 날에는 시댁으로 가서 다 털어놓겠어. 감히 박영숙의 딸을 가지고 장난쳤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정말이지 그들은 잘못 건드렸어요. 딸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분노를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오후 4시 저는 딸에게 전화해서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모든 진실을 말해줄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엄마, 저 지금 상황이 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에서 일이 좀 있어서.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혹시나 해서 1시간 더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후 6시쯤 수진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 지금 엄마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그냥 가서 얘기할게요. 30분 후 집 앞에서 딸을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수진이는 대답도 못하고 제 품에 안겨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떻게 하지? 진정해, 수진아.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어? 거실로 들어가서 딸을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어요. 그제서야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요. 이상한 사람들? 덩치 큰 남자들이 3명 왔는데 저한테 김민석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란 씨가 경고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저는 모른다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딸이 말을 잇지 못하고 또 울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김민석이가 7억을 빚졌다고. 그리고 안 갚으면 가족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고. 7억이라고요? 미란 씨가 말한 것보다 더 늘어났네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 다음 주까지 연락 안 오면 저한테 직접 받으러 오겠다고 했어요. 무슨 방법을 써서든.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무슨 방법을 써서든이라니. 엄마, 저 정말 무서워요. 그 사람들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딸이 제 팔을 붙잡고 떨고 있었어요. 수진아, 민석이한테는 연락했어? 네, 했는데 딸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뭐라고 하던? 처음엔 모른다고 하다가 나중에 인정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빚이 있었다고. 역시 미란 씨의 조사가 맞았어요. 그럼 이제야 말하는 거야? 3년 동안 숨겨왔다는 거고.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딸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민석이가 엄마한테 도움 요청하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처가에서 도와주면 될 거 아니냐고. 집도 있고 돈도 있을 텐데 왜 안 도와주냐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감히 제 딸을 속여서 결혼해 놓고는 이제 와서 처가에서 돈을 달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어? 저는
엄마한테 그런 부탁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데 민석이가 화를 내면서 그럼 이혼하면 된다. 어차피 너희 집에서 도움도 안 되는데 못하러 살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자기가 사기꾼인 주제에. 시어머님한테도 연락했어? 네, 했는데 더 가슴 아팠어요. 뭐라고 하시던? 시어머님이 내가 우리 집안에 와서 이런 말썽을 일으킨다. 우리 아들은 원래 깨끗한 애였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도 유분수지. 아들이 사기꾼인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친정에서 책임져야 한다. 내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으니까라고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네. 민석이가 결혼 전부터 빚이 있었던 거잖아. 그걸 말했더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이런 뻔뻔한 사람들도 다 있네요. 수진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야? 딸이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이혼은 생각해 봤어? 매일 생각해요. 하지만 하지만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요? 결혼 3년 만에 이혼한다고. 엄마가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뻔했어요. 우리 딸이 저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혼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아, 엄마가 실망? 무슨 소리야? 엄마가 결혼 준비할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그리고 민석이 처음 봤을 때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엄마 혼자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기대하셨을 텐데. 이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딸이 완전히 무너져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아, 엄마 말 잘 들어. 저는 딸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이혼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엄마,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내가 저런 사기꾼하고 살면서 고생하는 걸 보는 게 엄마는 더 힘들어. 사기꾼이요?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왔어요. 수진아, 엄마가 조사를 해봤어. 민석이 그 자식이 어떤 놈인지. 조사요? 저는 미란 씨가 준 자료들을 꺼내서 딸에게 보여줬어요. 민석이는 결혼 전에 사기죄로 전가도 있고 지금도 7억 가까운 빚을 지고 있어. 딸의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그리고 너와 결혼한 것도 처가에서 도움받을 목적이었어. 엄마, 그게 무슨, 시댁에서도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를 처음부터 돈 때문에 이용한 거야. 딸이 서류를 보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져 갔어요. 이것들이 다 진짜예요? 응, 법원 기록이고 신용정보야. 거짓말이 아니야. 그 순간 딸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저는 뭐였던 거예요? 엄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딸이 바닥에 쓰러지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저는 그 사람들한테 놀아났던 거예요. 시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심하게 한 것도 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민석이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딸을 일으켜 세워서 꽉 안아줬어요. 수진아, 이제 됐어.
이제 그놈들한테서 벗어나자.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아니야. 넌 바보가 아니야. 내가 순수해서 속은 거지. 엄마, 어떡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그날 밤 딸은 제 품에서 새벽까지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다. 내 딸을 저렇게 괴롭힌 놈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민석이 그 사기꾼과 시댁 식구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어. 박영숙의 딸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이지, 그들의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어요. 그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미란 씨와 함께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수진이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딸과 긴 대화를 나눈 후 저는 확실히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내 딸을 사기꾼과 그 공범들의 손에서 완전히 구해내겠다고. 영숙님 준비 다 되셨죠? 네. 이 자료들이면 충분할 거예요? 충분하고도 남아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미란 씨가 가방 속의 서류들을 재확인하면서 말했어요. 시댁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제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오늘은 내 딸을 위해 싸우는 날이야. 절대 물러서지 않겠어. 인터폰을 누르자 시어머니 김옥순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수진이 어머니 박영숙입니다. 급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몇 분 후 문이 열렸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갑자기 웬일이세요?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오늘은 제가 혼자 왔어요. 시댁 식구들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요. 할 얘기라니.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시아버지와 민석이도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갑작스럽게 방문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서요.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앉으세요. 아니에요. 서서 말하겠어요.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고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김민석 씨, 이것들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서류를 민석이 앞에 내밀었어요. 사기죄 판결문이었죠. 민석이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법원에서 발급받은 공식 문서예요. 당신이 결혼 2년 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기록이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보더니 민석이를 바라봤어요. 민석아, 이게 뭐야? 설명해봐. 그게 민석이가 말을 더듬거리자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현재 김민석 씨가 사채업자들에게 지고 있는 빚 목록이에요. 총 7억 2천만 원. 7억이라고.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빚 때문에 어제 우리 딸 직장까지 사채업자들이 찾아가서 협박했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당신들이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김민석 씨가 친구들한테 한 이야기예요. 처가가 어느 정도 형편이 되니까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던데요. 민석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그건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할 건가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네 번째 서류였어요. 김옥순 씨, 당신이 이웃들한테 한 말이에요. 며느리 집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결혼을 허락했다고 했죠? 시어머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증인도 있고 녹음도 있어요. 부인하실 건가요? 그 순간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미란 씨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 정도면 결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충분한 증거예요.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도 몰랐던 몰랐다고요? 저는 다섯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김민석 씨가 결혼 전에 집에서 사채업자들과 통화했던 기록이에요. 그때 당신들도 옆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갑자기 예물을 바꾸자고 했던 것, 신혼집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자고 했던 것, 다 이 빚 때문이었죠?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요? 우리 딸을 속여서 결혼시킨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3년 동안 우리 딸을 하녀처럼 부려먹으면서 가난한 집애가 거들먹거린다고 했던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우리 딸을 가난하다고, 우리 집안이 격에 안 맞는다고 무시했는데, 진짜 문제는 빚쟁이 사기꾼과 결혼시킨 당신들 아들이었잖아요. 민석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뭐요? 우리 딸한테 7억 빚을 떠넘기려고 했으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함께 해결해야. 가족이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가족이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죠. 우리 딸을 속여서 결혼해놓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변명해봤어요. 수진이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상황이 어려우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며느리를 괴롭혀도 돼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집안일만 시켜도 돼요? 그건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협의서예요. 이혼 협의서라고요? 네. 여기 서명하세요. 김민석 씨,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건 너무. 너무 갑작스럽다고요? 3년 동안 우리 딸을 속이고 괴롭힌 건 갑작스럽지 않았어요? 미란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만약 이혼에 협조하지 않으시면 결혼 사기죄와 공갈죄로 고소할 거예요. 증거는 충분하고요. 공갈죄까지요? 사채업자들을 시켜서 딸분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한 것, 공갈죄에 해당해요. 시아버지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건 저희가 시킨 게 아니라. 누가 시켰든 결과적으로 김민석 씨 빚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당신들이 이 상황을 방치한 거잖아요. 민석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달라고요? 3년이 충분한 기회였잖아요. 그 3년 동안 뭘 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앞으로는 무슨 앞으로예요? 7억 빚을 어떻게 갚을 건데요? 그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시간을 주면 사채업자들이 기다려줄 것 같아요? 우리 딸까지 위험해지는데?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었어요. 30초 드릴게요. 서명하실 건지 고소당하실 건지 선택하세요. 시댁 식구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서명하겠어요. 민석이가 떨리는 손으로 이혼 협의서에 서명하는 걸 보면서 저는 마침내 안도했어요. 드디어 내 딸을 구했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김민석 씨나 당신네 가족 누구라도 앞으로 우리 딸한테 연락하면 바로 신고할 거예요. 알겠어요. 사채업자들이 우리 딸을 찾아오는 일도 없도록 하세요.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면 그때는 정말로 경찰서 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미란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영숙님 정말 멋있었어요. 완벽했어요. 고마워요, 미란 씨.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이제 딸분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겠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다 끝났어. 엄마. 정말요? 응. 민석이가 이혼 협의서에 서명했어. 이제 넌 자유야. 전화 너머로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뭘.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딸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내가 옳은 일을 했구나. 딸의 얼굴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정말로 우리 딸이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정말이지 아무도 박영숙의 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걸 똑똑히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수진이는 다시 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엄마한테 패 끼치는 것 같다며 혼자 살겠다고 했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거든요. 수진아, 엄마랑 같이 사는 게 뭐가 패야? 오히려 엄마가 외롭지 않아서 좋은데. 하지만 저는 이제 35살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엄마가 옆에 있어주고 싶어. 사실 저는 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받은 상처가 어디 쉽게 아물겠어요? 오늘은 수진이가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딸을 위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예전에 딸이 좋아했던 바로 그 미역국이요. 엄마 이렇게 일찍 일어나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 엄마는 원래 일찍 일어나거든. 사실 저는 너무 설레서 새벽 4시부터 잠이 안 왔어요. 우리 딸이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이니까요. 거울 앞에서 정장 입는 딸을 보니까 3년 전 결혼 준비하던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행복해 보였는데 실제로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딸의 얼굴에 진짜 희망이 보였거든요. 엄마 어때요?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뭔 말이야. 우리 딸이 제일 예뻐. 회사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잘하지. 넌 원래 똑똑하고 성실한 애잖아. 딸이 가방을 챙기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결혼 반지였어요. 3년 동안 딸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그 반지. 한때는 행복의 상징인 줄 알았던 그 반지.
엄마, 이거 어떻게 할까요? 딸이 손바닥 위에 반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내가 결정해. 엄마는 뭐든 내 뜻대로 하라고. 딸이 한동안 반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정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엄마, 이제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수진아,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고맙긴 뭘.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저를 구해주셔서. 딸이 제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때 저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엄마가 왜 미안해 하세요?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민석이 그 자식이 어떤 놈인지 미리 알았다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딸이 제 어깨에 기대면서 말했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도 이렇게 강하게 저를 지켜주시다니. 엄마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제 친구들 엄마들은 시집간 딸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엄마는 달라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엄마가 아니야. 내 딸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겠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응?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피만 섞였다고 가족이 아니라 정말로 아껴주고 사랑할 때 가족이 되는 거죠. 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맞아. 시댁에서는 가족이라고 했지만 정작 널 지켜주지 않았잖아. 오히려 괴롭혔고. 엄마는 달라요. 정말로 저를 지켜주셨어요. 아침 8시 딸을 회사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했구나. 일부 사람들은 제가 너무 나갔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시집간 딸 일에 엄마가 저렇게까지 개입하는 게 맞냐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내 딸이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고통받고 있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복지관에서 만난 김할머니가 예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순자 씨, 진짜 가족은 피가 섞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할 때 가족이 되는 거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한 달 후 수진이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무엇보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다시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딸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회사 동료가 그러는데 제가 요즘 너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좋은 거네. 네, 저도 느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요. 다행이다. 그런데 엄마, 응? 저 이제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싶어요. 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사람? 네, 연애 말이에요. 언젠가는 다시 결혼도 하고 싶고요. 그래도 돼?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텐데.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딸의 말이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또 혼자 사시게 될 텐데. 수진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엄마가 널 키운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행복하게 살라고 키운 거야. 그로부터 6개월 후 수진이는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분인데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수진이를 소중히 여기고 저에게도 정중했거든요. 처음 인사를 나누러 오셨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리고 1년 후 수진이는 다시 결혼을 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행복한 결혼이었어요. 신랑도 신랑 가족들도 모두 수진이를 아껴주고 존중해 주었거든요. 결혼식 날 딸과 함께 화장실에서 준비를 하면서 저는 물었어요. 수진아, 이번엔 정말 행복하지?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이번엔 진짜예요. 그럼 다행이야. 엄마가 있어서 이런 행복이 가능했어요. 엄마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엄마를 둬서.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벅찼어요. 지금 딸은 새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임신 소식도 전해왔고요. 처음 손자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딸이 진짜 행복을 찾았구나. 가끔 3년 전 일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악몽 같았어요. 내 딸이 그런 사기꾼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딸의 관계가 더욱 끈끈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마이너스. 오늘은 딸이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 날이에요. 사위가 출장 중이라서 제가 함께 가기로 했거든요.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딸이 말했어요. 엄마, 이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같은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얼마나 이뻐해 줄 건데. 그리고 엄마 같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엄마 같은? 네. 아이를 정말로 지켜주는 엄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엄마. 딸의 말에 저는 뭉클했어요. 수진아, 넌 분명 훌륭한 엄마가 될 거야. 엄마가 보여주셨잖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병원을 나오면서 딸이 제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수진아.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딸도 행복하고 곧 손자도 태어날 예정이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정말 끈끈해졌거든요. 가끔 복지관에서 만나는 다른 어머니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곤 해요. 딸이 힘들어하면 엄마가 나서야 해요. 시집간 딸이라고 포기하면 안 되고 뭔가 이상하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역할이고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딸이 힘들어한다면 그냥 두고 보지 마세요. 엄마가 나서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자식 세대분들도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는 관계라는 걸. 저와 수진이가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